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EU에도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캐나다에도 또 그만한 관세를 부과한다. 멕시코에도 부과한다. 또 주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는 많이 보는데요. 근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를 그대로 지킬까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한 다음에도 또 마음대로 바꾸지 않을까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를 했다가 중간에 또 깼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무역 합의 과정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바로 베트남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20% 관세에 합의했다고 발표해서요.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더 낮게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20%를 올린 거거든요. 그 소식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관세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적용하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수출할 때는요 2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들어갈 때는 무관세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미국 같은 강대국이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 안에 관세 퍼센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은 미국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은 이와 같은 협상 내용에 공식 합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시에 이번 합의가 또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통화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처럼 언급했지만 복수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본래 11% 수준의 관세율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서기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할 때 이 내용을 언급해놓고 최종 관세율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측은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영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무역 협정에 대한 공동 성명이 있었다고만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아직 이 공동 성명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올리니까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워싱턴에 활동하는 한 로비스트는요, 폴리티코에 베트남 측이 놀라움과 실망, 분노에 휩싸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은요, 사실은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인구도 1억이고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잖아요. 본인들이 절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베트남에 대여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베트남이 굉장히 마음에 앙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베트남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양보를 고려했고 미국이 그 대가로 수입 관세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20% 관세는 베트남 측의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요새 계속 관세 레터를 보내고 있잖아요. 미국과 아직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필리핀산에 대해서는요, 자신들하고 동일한 2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베트남은 본인의 협상이 무색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예고 없이 조건을 바꾸는 행태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당연합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쟁국보다 어떻게든 좀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그러기 위해서 또 먼저 협상을 한 거고요. 양보도 다 해줘.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라는 양보까지 다 해줬는데 보니까 필리핀이랑 똑같은 거예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만들어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건 비슷한 게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양보했느냐라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해당 합의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양국 모두 공식 합의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모든 점이 좀 불확실해져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베트남은 미국에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 거는 뭐 우리도 그렇죠.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제조 공장이 돼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 관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베트남 서기장과도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실 국가 대 국가 원수 간의 통화였다면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측이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올리면서 베트남은 20%로 정해졌다라고 발표하는 건 사실 옳지 않을 뿐더러 베트남에 대한 상당히 무례를 범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율 변경이요. 외교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국들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 퍼센트를 올린다면 우리도 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또 EU에도 그리고 멕시코에도 3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관세가 높아도 우리 경쟁국들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우리에게 이득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머니투데이 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한국과 일본이 25%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뭐 여기 보면 브루나이, 몰도바, 필리핀이 있지만 사실 요 세 나라는 우리나라와 크게 경쟁 상대가 아닌 나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요. 그다음에 EU나 멕시코에도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게 많이 조립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텐데 물론 나중에 협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근데 어찌 생각하면 출발선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협상의 출발선은 아니다. 여기서 더 낮춰지면 아마 경쟁국보다 크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 혹은 우리 경쟁국과 같은 관세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출발선에서 나쁘지 않고 특히 한국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미국과 잘 주고받아서 내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좋을 텐데요. 그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데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산 물건을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니면 크게 사서 쓰는 게 없잖아요. 물론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갑니다만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제조업 제품 많이 사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미국 제조업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봐주고 싶어도 봐줄 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하려면 정말 농산물 정도가 있는데요. 농산물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고 오히려 반미 감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뭐 다른 나라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EU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산 제조업 상품을 수입하는 거는 거의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봐야 뭐 미국산 제조업 상품이라고 한다면 고급 의류나 뭐 의약품 정도가 될 텐데 미국은 또 의약품도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잘 줘야 하는데 그래서 뭐 한국은 뭐 방위비 문제나 이런 걸 잘 다루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랑 좀 엮어서 협상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알려드린 소식이 러시아나 뭐 중국이 반도체나 이런 걸 또 뭐 홍콩이나 아니면 다른 스탄 지역에서 우회 수입한다 뭐 이런 걸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미국도 중국산을 우회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 히토리입니다. 미국이요. 중국이 수출 통제하고 있는 안티몬을 멕시코, 태국 등으로 우회 수입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히토리의 일종인 안티몬 등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 태국과 멕시코를 경유한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의 미국 히토리 수입량은요, 이전 3년치 합산보다 많아졌는데 이게 사실은 태국과 멕시코가 보유한 생산 능력만으로는 해당 수요 충당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이 원산지를 위장해서
우회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수출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우회 수출하도록 미국 업체들이 만들었겠죠. 중국은 지난 12월부터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히토류를 채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기도 어렵지만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히토류가 있지만 제대로 채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수입해서 쓰는데 중국이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바로 구하기가 어렵고요. 뭐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미국이 시민단체나 그 지역 주민들을 무시해가면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회 경유지가 어디냐? 태국과 멕시코라는 건데요. 이들 국가는 과거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중국의 안티몬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최근 5개월간 안티몬 산화물 약 3,834톤을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총 수입량보다 많다고 하고요. 재밌는 건 태국과 멕시코 모두 각각 안티몬 재련소가 단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채굴량은 미미하죠. 당연히 이게 어디서 왔느냐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왔겠죠. 특히 멕시코의 재련소는 지난해 4월에서야 다시 가동됐다고 합니다. 이게 더 의심이 가는 거는요. 제가 봐서는 거의 확실합니다. 태국의 타이 유니펫 인더스트리즈라는 그 수출 업체가요. 중국 안티몬 생산 업체인 영선 케미칼스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 유니펫 인더스트리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고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타이 유니펫 측은 지난 6개월간 최소 3,366톤을 미국에 선적했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수출 서류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산일 거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미국 수입 업체의 영선 앤 에세는 과거 영선 케미칼스로부터 대부분의 안티몬을 직수입했는데 최근에는 타이 유니펫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티몬 수입하다가 이제 태국 자회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론사가 이거 취재하니까 미국 업체든 타이 업체든 아무도 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티몬이 필요하니까 몰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걸리면 이거 수입업체가 잘못했네. 수입업체 니들이 책임져 라고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들이 필요하면서 자기들은 개발도 하지도 않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어떻게든 필요로 하니까 우회 수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선적인 면도 있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안티몬, 갈륨, 저마늄 등 핵심 광물 가격은 세계적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공급 다변화 노력 중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입량이 제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수출 제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량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면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량이 제재 이전과 비슷하다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중국 이외에 나올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히토류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떤 쇼의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이 홍콩을 중국과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나오라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홍콩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11일입니다. 중국계 기업 수이루이 그룹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홍콩 소재 수이루이 인터내셔널이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주피터 시스템즈를 인수하는 거래를 전격 차단한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건데요. 여기는 미 무역 대표부, 그다음에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이런 데서 전부 다 와서 이 딜이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느냐 마느냐를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 주피터 시스템의 제품은요, 군사 및 중요 기반 시설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요, 미국은 중국과 연결된 홍콩 자본이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이거는요, 미국이 앞으로 중국계 자본에 대한 산업 접근을 더욱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강화되고 홍콩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미국 땅 사는 것까지 이제 막겠다라고 나왔으니까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벌어지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히토류 같이 미국이 결정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자기들의 탈법을 눈 감고 넘어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일도 일어난다는 걸 오늘 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12만 불, 개당 12만 불에 달할 정도로 뭐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제일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뭐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딜까를 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요, 비트코인을 약 46만 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75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700조 가니까 이게 뭐 큰 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거든요. 이 많은 비트코인을 정부가 어찌 가지고 됐냐, 그리고 어떤 정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정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압수하거나 코인을 압수하면 바로바로 팔아버렸거든요. 팔고 현금화해서 현금을 모셔놨는데요.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을 정부들도 팔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외환 보유고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범죄단체들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이걸 모셔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략 자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한번 좀 알아보면요. 코인텔레그래프는요, 지난 9일입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46만 개에 달하고요. 이는 전체 공급량이 2.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드러나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사들인 게 아니고요. 사실 범죄단체로부터 다 압수한 겁니다. 약 20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20만 7천 개, 중국이 19만 개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면 20만 개가 미국, 19만 개가 중국, 그 다음에 또 금융 중심지죠. 영국이 6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각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정말 금융의 강국인지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에 한 4만 6천 개가 있고 부탄에 13,000개,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 한 6천 개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뭐 이게 비트코인을 국정통화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요. 부탄이 또 13,000개나 갖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미국은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 다크웹, 랜섬웨어 범죄 단속 통해서 압류된 자산이고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전에는 자산을 경매로 처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20만 개는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으로 살펴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발생한 위장앱 다단계 암호화폐 투자 사건인 플러스 토큰 사건을 적발하면서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의 특징은 뭡니까? 그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 자산이 그대로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팔아버렸는지 이걸 알 수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요, 이걸 콜드 월렛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니야, 이거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팔아버렸을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국내 거래 및 채굴은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핵심의 국가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본토에선 이걸 제한하고 있지만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뭐 사실 중국이란 걸 생각해 볼 때는요. 그만큼 중국이 본토는 맞고 홍콩을 금융중심지로 열어두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아니면 미래에 닥쳐올 금융 변화에 대비하는 저수지를 만들어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또 나중에 어떤 탐사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탄이 아까 13,000개 정도로 많다고 했잖아요. 부탄은요, 국가투자기금인 드롭홀딩 앤 인베스트를 통해서요, 2019년부터 수력발전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탄이 산속에 있고 수력발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요, 2019년부터 파낸 게 2015년까지 1만 2천 개에서 1만 3천 개 정도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탄의 GDP가 약 30억 달러, 4조 원 정도라고 보면요, 부탄에서는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요, GDP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부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체인으로 하는 게 모자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남는 수력 발전기를 가지고
채굴하는 거고요. 이게 그대로 국고로 입수되니까 부탄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 모델로 뭐 칭송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영국도 중국계 사기 조직이 만든 유령 회사를 수사하면서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는데요.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즉시 매각해 국고로 환원했는데 해당 사건은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비트코인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예외로 하고 보유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영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 범죄를 단속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압수한 거네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발발 후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품, 구호물자, 인프라 복구 등에 사용됐는데요. 2025년 중반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한 18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받으면 그대로 팔아서 이제 군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고요. 1일 1비트코인 구매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올해 초까지 한 6,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국영 채굴소 건설, 화산 채권 발행, 그다음에 비트코인 전략사무소 설치 등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IMF에서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이거는 너무 법정 통화로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러면 통화 질서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압력을 가해서 2025년 법정 통화 지위는 철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책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하고 북한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북한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이란이 그냥 미국의 제재로 외화가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2019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신 등록된 채굴자들이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요. 이거를 이란 중앙은행에 강제로 판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란 정부는 자국 내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모두 수거해서 국가 자산으로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채굴하고 싶으면 네가 전기에 어떻게든 마련해서 네가 해. 그런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그럼 국가에 팔어. 우리가 살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외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요. 알려지기로는 최대 42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드러난 게 46만 개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42만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워낙 돈이 많고 투자청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일찍 투자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다.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고요. 불가리아도 2017년 사이버 범죄 조직에서 20만 개를 압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불가리아 정부는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해당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가리아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회신을 했다면 아마 그 사이에 이걸 팔아버렸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아까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민간의 그냥 투기 자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제도화했고요. 부탄은 채굴 자산화, 그러니까 채굴을 아예 합법화해서 국가의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수력을 이용해서 채굴하고 있고요. 이란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시 자금으로 실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실체가 있다 없다 말은 많지만 어찌됐든 전시 자금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화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전략 자산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는 완전히 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이렇게 자산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제해야 되거든요.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도 국가가 이걸 인터넷을 통제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터넷은 중국의 경우 완벽하게 통제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문제되는 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리고 암호화폐도 저는 그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점점 더 화폐화하고 있다는 걸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았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의 뭐 국정원을 촬영한다든지 군기지를 뭐 관광 와서 촬영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됐는데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그냥 풀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수법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관광객을 가장하거나 아니면 무역하는 걸 가장해서 다른 나라의 국가시설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와 수도 키이우에서 중국 국적 부자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에 대한 비밀 기술을 포함해 군사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정보기관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요,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 부자는요, 1950년생 아버지와 1995년생 아들로요. 아들은 키이우 공과대학 출신으로 2023년 퇴학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있었다고 하고, 두 사람은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군사기물 수집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콜라이우 지역의 군기지 내부와 무기보관소, 방공시스템 배치 위치 등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를요, 드론과 고배율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를 암호화해서 해외 정보기관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된 장비에는요, 드론 본체, GPS 데이터 저장 장치, 암호화 통신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됐고요. 현장에서 군사시설 배치도가 저장된 USB와 위장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간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위장 신분증을 뭐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암호 통신용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도 있고, 이거는 간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보안국은 수사 결과 이런 자료들을 다 포렌식하면서 잘 살펴봤겠죠. 이 부자가요,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보유한 넵튠 미사일 복합체의 최신 기술 문서를 확보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넵튠은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를 격침한 무기로요,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전략적 핵심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당국이나 중국 분들도 굉장히 궁금했겠죠. 쟤들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졌길래 저렇게 모스크바의 그 순양함을 침몰시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방척팀은요, 정보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중국에서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오가며 아들을 직접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휘한 아버지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에는요, 부자가 서로 간첩 활동을 지시 보고한 서신과 암호화 기록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중국의 어떤 스파이 활동이 한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걸 다 위장해서 한다는 게 뭐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고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아마 관광객을 위장해 어딘가를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국가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중국은 어떤 분쟁 지역에 가서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고요. 그 분쟁 지역이 어쩌면 한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AI 업체가요, 미국 제재를 피해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범용인공지능 에이전트 마누스를 개발한 중국 AI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글로벌 인력 확충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 인력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우한의 인력들은 대폭 줄이고요, 감축된 인력의 일부는 싱가포르로 옮기고 나머지는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본사 이전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제품 기획자 등 20명 이상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고 있고요. 채용은 미국하고 일본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스타트업들은 제재를 피해서 싱가포르로 옮겨서 아예 글로벌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누스는요, 올 초에요, 자율형 AI 에이전트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무 데이터 분석부터 소셜미디어 반응 측정, 일정 관리, 슬라이드 제작, 그 다음에 여행 계획 이력서 검토까지 이런 복잡한 사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때는 제2의 딥시크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기능은 오픈 AI의 딥 리서치보다도 뛰어나다고 주장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마누스의 성장세에 자극받아서 바이트댄스와 바이두 그리고 이런 중국의 그 빅테크들도요, 각각 AI 에이전트를 직접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 벤치마크 캐피털로부터 약 5억 달러, 거의 7천억이네요.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옮기게 된 거는 미국의 돈을 받으니까 이미 옮길 수밖에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나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돈을 중국 AI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중국 기업이 그 중국의 서비스를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누스는 중국의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글로벌 본사를 두고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거점을 늘리면서 서방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누스 경영진은요, 중국 사람들이겠지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 네팔, 모로코,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어떤 투자 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이게 메인스트림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수적으로요, 중국 AI 기업들이 자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에서 인력과 자본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EU가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또 다른 한방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좀 전해드렸듯이 EU의 추가 제재,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 슬로바키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한 발을 내딛는 게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인 원유 가격의 상한을 EU가 낮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EU가요, 러시아 석유가 상한선을 47달러로 낮추는 18차 제재 패키지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합의에 근접했다 안 했다는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러시아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47달러로 낮춘다는 건요, 기존에 60달러, 65달러 가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이 더 줄어들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요, 제18차 대러 제재 패키지 합의에 근접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기존 60달러에서 47달러로 약 15% 낮추는 것과 함께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의 자회사와 중국은행 두 곳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4일 한 비밀 회의에서요, 18차 대러 제재안의 모든 요소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단 한 국가만 기술적 문제로 통과를 유보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 단 한 국가는 아마도 슬로바키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슬로바키아는 EU가 러시아로부터 모든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린 거기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거 끝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도 폭등하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상안을 요구하면서 이 18차 대러 제재안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한 기술적 문제란 건 아마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사실 유럽 국가들한테는, 특히 동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에게는 어찌 생각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몰타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잠정 합의안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제를요, 기존 60달러에서 47달러로 낮추는 유동적 가격 상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새 시스템은요, 최근 3개월간 국제유가 평균 대비 15%의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6개월마다 재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상한선이 유가 하락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인데요, 기존에 60달러였지만 최근에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60달러 위, 지금 조금 올라서 한 68, 9달러 갑니다만 60달러 선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러시아 원유가 좀 더 싸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그래서 이 석유 상한이 무색하게 되면서 EU가 새롭게 고안한 겁니다. 어떤 이제 가격 연동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제 가격 대비 한 15% 낮게 팔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슬로바키아는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단계적 중단과 관련한 우려로 합의를 지연시켰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추가 설명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번 제재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추가 제재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났지만 결국 피초 총리가, 슬로바키아 총리가 거부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슬로바키아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차 제재안에는요, 러시아 국영 정유회사의 인도 자회사, 그리고 중국은행 두 곳, 그리고 러시아의 소위 유령 함대가 선적 등록되어 있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은행입니다. 사실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대북 제재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받은 은행이에요. 중국 단둥은행이 가장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방코델스타 아시아은행이라고 마카오의 은행 정도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국의 많은 은행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몇 안 되는 소규모 은행만 제재한 건, 은행을 제재하는 건 그만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EU가 중국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대러 제재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났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뭐 많이 보도가 됐을 텐데요. 그리고 어제 뭐 들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 50일 내 휴전이 없으면 10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10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요. 또 나토 동맹국들이 구매한 미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예고해오던 건데요. 푸틴이 말을 안 듣고 푸틴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왔는데, 사실 근데 강력한 조치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은 러시아의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러시아에 돕는 국가에 무려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그런 재량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법안이 있거든요. 500%를 때릴 수 있다고 해놨는데 100%만, 그것도 러시아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기존에 우리나라도 관세를 받고 미국의 우방국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멕시코, 캐나다 모두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러시아는 그 관세 부과에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러시아에 좀 편파적이고, 뭐 아무리 협상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을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100%의 고율 관세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러시아가 꿈쩍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의 물건을 사는 다른 국가들한테 100%, 500%를 부여한다면 그 다른 나라들이 꿈쩍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부과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면서 50일 이내에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무역 상대국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를 국제무역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나토 동맹국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구매국으로는 독일,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뭐 등등이 있는데요. 특히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핵심 무기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도 하면서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어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잠시 허락했는데 그것도 모스크바까지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쏜 미사일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런 장비를 제공한다면 전쟁이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되겠죠. 실제로 뭐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볼 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매겨도 러시아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관세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관세로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걸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방의 어떤 자신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걸 뭐 자신감 있게 말해왔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버틸 힘이 있다면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하나하나 계속 좀 팔로우업 해가시는 게, 어떤 뭐 러시아랑 무역을 한다든지 혹은 전반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면서요, 히토류에 관련된 수출 통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뭐 저희 계속 전해드리지만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전 세계 90%의 어떤 유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광산도 한 60%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히토류가 완전히 중국의 반도체죠. 중국은 히토류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나 첨단 기술로 통제를 한다면 중국은 이 히토류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통제를 굉장히 넓히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건데요.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00개 이상의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재검토에 착수했고요.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역풍 우려로 해서 히토류에 대한 전면 차단 가능성은 낮다는 건데요.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AI 분야 갈등에 대응하는 조치로 히토류 및 전략광물과 관련된 2,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2023년부터 수출 기업에 대해 거래 내역과 고객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전략광물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광물 수출 통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민군 양용 기술, 그러니까 듀얼 유스라고 하죠. 이런 민과 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된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수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중국이 미국과 거의 유사한, 미국보다 오히려 더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더 정밀한 수출 통제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를 끌어막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뭐 자동차 생산, 컴퓨터 생산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 생산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난 5월에는요, 미국 포드의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고요. 히토류가 부족해서요.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생산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히토류 자석은요, 차량 및 무기 주요 부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중국이 사실 히토류 자석에 쓰이는 거를 거의 90%, 사실은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수출 업체하는 한편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전략 광물을 대량 매입해서요, 국가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24년 들어서만요, 니켈을 10만 톤 매입했고 아프리카 리튬 광산 대부분도 중국 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당연히 한국도 여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광물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히토리요.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기차,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튬, 흑연 등 높은 중국 의존도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리아에 대한 이제 제재가 해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리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와 항만 인프라 개발 계획을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리아 시장이 열리면 뭐 시리아 큰 시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정부는요, 아랍에미리트의 DP월드와 8억 달러 규모의 항만 인프라 및 물류 서비스 강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DP월드는요, UAE 국영투자회사 두바이 월드의 자회사라는데요. 글로벌 항만 운영 및 물류 분야의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시리아의 이제 국제금융 시스템 복귀와 전후 복구, 경제 재건의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거래가 되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우리 기업들도 이제 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시리아에 대해서 두바이나 이런 산유국들이 참여하게 되면 또 경제가 또 일어날 테니까요. 중동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광물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가 외교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 광물 자원의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자원 전쟁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 자원 전쟁의 핵심에서 과거는 원유나 이런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의 자원 전쟁의 핵심은 히토류입니다. 뭐 여러 번 저희가 여기서 말을 했는데요. 오늘 이 히토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이 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얀마의 그 내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얀마 바모 지역, 이 바모 지역이 히토류 광산 벨트라고 합니다. 어떤 히토류인지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어떤 기사를 보면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이 바모란 곳이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은 카친 독립군과 미얀마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반군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광산지대인 바모를 점령하면 우리가 히토류를 구매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니들이 오히려 물러서면 우리가 무역을 지속해 줄게 라고 반군을 압박합니다. 중국이 미얀마 그 전부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군들을 이 히토류 구매력 가지고 하는 건데요. 반군들이 이 히토류 지역을 점령한다고 해도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이 히토류를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토류를 다른 데로 운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 세계 90%의 가공 공장이 중국에 있고 중국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반군 카친 독립군이요. 작년 10월 주요 히토류 광산 벨트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얀마 군부와 바모 지역을 두고 격렬한 전투를 지금 또 벌이고 있는데요. 이 바모 지역은 중국 국경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해당 광산에서 채굴된 히토류는 중국으로 수출돼 전기차 및 풍력 터빈용 자석으로 가공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올 5월에 카친 독립군의 바모를 점령하면 히토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친 독립군이 히토류 광산 벨트를 장악했지만 그중에 바모 지역을 두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카친 독립군이 바모를 먹을 것 같으니까 중국이 카친 독립군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된다고. 니들이 여기 점령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는 광물 사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왜냐? 중국은 히토류 가공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히토류 통제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친중 정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또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또 쓰이고 있는 거죠. 카친주에서 채굴되는 디스프로슘, 터비움 등 중히토류는요, 세계 공급의 핵심이지만 카친 독립군의 생산 억제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2002년 1에서 5월 미얀마산 히토류 수입량은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고 4에서 5월은 20%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불안한 정세 때문에 히토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카친 독립군은요, 바모 점령에 성공할 경우 북부 교역로에 대한 군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민심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친 독립군은 약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전투를 하면서 탄탄한 전투 경험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대정적으로 굉장히 좀 풍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작년에도요, 군부 세력과 이 카친 독립군 간의 싸움을 중재하면서 군부에게 좀 유리한 평화협정을 유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히토류를 가지고 카친 독립군의 군사적 확장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제재 위협 속에서도요, 카친 독립군은 전투를 지속하면서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군부가 상당히 위험해졌다는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명확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군력이죠. 반군이 전투기까지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공군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서 지금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고요. 학교, 종교시설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면서 카친 반군 입장에서는 이런 자원을 통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이렇게 태클을 걸고 나온다면 조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안 사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히토류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의 수요에 맞추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지정학 상황에 따라서 절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미얀마 내전의 지역 전투가 글로벌 히토류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경제 외교 전략과 중첩되면서 이 미얀마 내전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히토류가 나오는 어떤 한 지역에서 정세 불안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히토류와 이 글로벌 광물 자원 경쟁이요, 전 세계 정치 지형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총리를 바꿨습니다. 이 총리를 바꿨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어떤 총리를 바꿔서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하고 또 그 광물 자원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군부에게 그다음에 국방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젤렌스키가 차기 총리에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주도한 스비리덴코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광물 협정을 주도한 사람이 총리로 올라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14일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총리인 데미스 슈메알은 국방장관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 총리가 된 스비리덴코는 39살의 젊은 여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고요. 2021년부터 제1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경제 부문을 주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미국과의 전략관물 협상에서 실무 협상팀을 이끌었고요. 향후 우크라이나의 경제 자립과 국방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미국 우크라이나 투자 재건 기금 설립을 또 맡아서 이끌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각은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경제 군사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특히 광물 자원과 관련된 대외 협상에서 스비리덴코가 보여준 역할은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원 안보를 국가의 생존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협상할 때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히토류가 있다. 이걸 미국과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어떤 그 펀드, 공동 펀드인데요. 그런 거를 한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큰 영토와 그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방과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당연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국토가 크고 생산력이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한데요. 지금 해외 공장을 만든다고 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드론이 날라오거나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로 끝날 텐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광물을 파는 거잖아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무기 제조 등 모든 전략적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히토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면 서방의 또 지원이나 투자를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또 국방 분야도 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선수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스비리덴코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요, 비핵심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을 보호해서 국가 자원을 방위와 재건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가행정기구는 더 이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들의 보유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국방비로 쓰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낭비하지 않게 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전쟁 수행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비리덴코 총리 지명은 경제와 안보와 자원 외교를 중심에 둔 국정 운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얀마 반군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자원과 히토류를 가지고 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히토류 광산이 큰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은 자국 히토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의 최소 보장 가격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요, 해당 계약을 통해서 킬로그램당 $110, 약 15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가격은 중국에서 책정되는 시장 가격보다 한 2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10를 쳐주는데 중국은 $63만 쳐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계약에 따라 미국 정부는요, 실제 시장 가격과 $110 사이에 그 차액을 보존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110보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초과 수익의 30%는 정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MP 머티리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시장 가격보다 거의 2배를 쳐준다고 하고, 초과했을 때도 초과 수익의 30% 정도만 국방부에 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건데요. 이번 조치는요, 이 MP 머티리얼스가 텍사스에 건설 중인 영구자석 제조 공장을 연내 가동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낮은 가격 구조로 인해 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서방 국가들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히토류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미국에서 저렇게 높게 평가해 놓으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MP 머티리얼스는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히토리를 수출하니까 $6,54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보장해주면 MP 머티리얼스가 손실을 기록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수익성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 히토리 생산을 어떻게든 미국 내에서 지속시키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가격 보장 조치는요, 단순한 세금 감면으로는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컨설팅 회사가 미국 내 히토리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가격대를요, $75에서 $105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보장된 $110는요, 그 상한선을 넘어서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래, 니들이 생산해, 우리가 사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히토리 가격 보장 조치는요, 중국 중심의 히토리 시장 구조를 흔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되는데요. 공급망 독립성과 산업 투자 확대에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많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또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자신들이 강한 점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듯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줄게 라고 하면 중국은 히토류 줄게 라고 해서 반도체 줄게 히토류 다오,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H20 칩에 중국 수출을 재허용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요,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을 허용한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거는요, 지난 6월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협정에서 합의한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 해제와 맞바꾼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H20 칩은 네 번째로 좋은 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잠시 허용된 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금지했다가 이번에 제한적으로 수출을 재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H200, H100 등은 여전히 수출 제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20이 들어간다는 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낮춰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요, 지난 5월 제네바,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도요, H20 칩 수출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요, 미국의 좀 전략적 판단 변화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이 저사양이지만 이런 칩을 수출해야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이 빨리 뛰어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섹스 AI 가상화폐 정책 총괄은요, 화웨이의 중국 시장을 넘기면 R&D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면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저사양 칩이라도 세계에 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미국 기업이 시장을 차지하지 않으면 화웨이가 그 자리를 가져갈 거다라고 경고하면서요, 기술이 미국 달러처럼 기축 표준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20나 이런 거를 저사양이라도 계속 중국에 보내고 그게 이제 시장을 그냥 먹도록 해야 이런 미국의 기술 표준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다라고 어떤 전략적 판단을 바꿨다는 거죠. 오늘은 중국 공산당 얘기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지금 미국과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도 하면서, 그다음 최근에 런던에서 협상을 하면서 중국은 히토리를 풀어주고 미국은 반도체를 풀어주는 식으로 서로 경제 전쟁, 그다음에 무역 전쟁의 모드에서 약간 화해의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도 한 30%로 내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 145%, 150%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관세를 그렇게 내렸는데요. 근데 중국은 이런 미국을 사실 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절대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믿지 않고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고 또 제재로 자신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에 대한 대비를 또 착실히 해가고 있거든요. 히토류가 사실은 그런 거죠. 어제 알려드렸듯이 히토류 하나만으로 중국이 글로벌 자원 문제,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쌓아서 미얀마의 어떤 반군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이제 서방의 압박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한 건데요. 중국 공산당이요, 서방 제재 대응을 위해서 사법당국에 법적 대응 수단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법적 대응 수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놔라. 이미 제도적으로 갖춰놔야 우리가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 우리가 받아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요, 사법당국에 국제법과 외국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 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1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사법수단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이 지침을 통해 서방의 제재와 역유에 관할 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역유에 관할 건이라는 건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벌을 주는 거예요. 보통 제재란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를 중국이 대응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당 내부에 처음 배포된 이 문서는요, 지난 14일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문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상이 아니라 공산 당원들한테, 일반 당원들한테나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침은 무역 및 기술 제재에 대응할 사법 체계의 정비의 일환으로 내려졌는데 전체 사법 시스템을 포괄하는 문서로 평가됩니다. 이 지침은요, 전체 국익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외국의 제재와 간섭, 역에 관할 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 수단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침은 동시에 해외 중국 기업과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침은요, 향후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환경, 사이버 공간 등 국제규칙 제정에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러시아를 보면 압니다. 러시아는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중재지를 선정하거든요. 러시아는 비우호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나라에 있는 중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법률로 러시아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데에 대한 기본 법률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에 중국이 착수했다는 건데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요. 여기 나오는데요. 이번 지침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제 중재와 조정 체계 개선, 중재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우호국, 중국과 어떤 좀 마찰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거래를 하려면 중국의 영향권 있는 홍콩에서 중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사실상 홍콩을 흡수합병한 상태고 이제 더 이상 홍콩은 일국 양제로 중국과 이제 어떤 따로 떨어져 가는 체제로, 그렇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함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에 흡수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홍콩을 위상을 높이면서 국제 중재 허브로 쓰려고 하는 거는 홍콩에 아직 남아있는 영국 법, 그다음에 서방의 법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광동, 홍콩, 마카오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특색을 가진 지역 간 사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특색을 가진 지역 간 사법 지원 체계란 말도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말장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광동, 홍콩, 마카오에 있는 사법 체계를 중국의 특색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광둥이야 뭐 중국 땅이나 당연한데 홍콩, 마카오는 사실 홍콩은 영국, 마카오는 포르투갈령으로 서로 다른 법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법 지원 체계로 해서 실무 지원해가지고 서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봐도 중국이 어떤 자신들의 특색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사법 체계를 가지고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 기업들이 우리의 사법 체계를 따라라 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요, 중국 로스쿨은 국내법 중심에 치우쳐져 있어서 국제재판에서 효과적인 법률 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요, 대응을 하기는 하지만 그 대응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률 체계를 바로 만들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네요. 그럼 다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일본을 맨 첫 번째 협상 대상자로 찍은 건요, 일본이 그래도 쉬운 상대구나 라고 해서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특히 지금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지율도 너무 낮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이제 뭐 며칠 후에 있는데 거기서 아마도 자민당이 져서 과반이 깨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본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보고 한마디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며칠만 기다려주고 해도 일본이 선거 끝난 이후에 협상에 좀 잘 나설 수 있을 텐데, 일본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예고된 25% 관세 강행 시사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16일 바레인 총리와의 백악관 회담 자리에서요, 기자들이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일본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서한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통보한 관세에서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국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우리 25% 매길래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일본이 무역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렇지만 뭐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개방 의지를 높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참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거가 조금 남았는데 그 선거 끝나고 서로 얘기해도 될 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선거 전에 한국도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쌀이나 쇠고기, 뭐 과일 같은 거에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면 그걸 선거 직전에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지지율이 높은 뭐 지지율이 8, 90%가 돼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정당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한국은 또 여기서 적극적인 개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선거가 다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치권 입장에도 협상을 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겁니다. 지금 빨리 털어버리고 정권 초에 빨리 털어버리고 움직여야 그래도 부담이 덜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이대로 가면 그냥 일본에 25%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일본 자민당 여당에는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한편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와의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히고 인도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26% 관세 대상국인데요. 우리가 또 인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관세를 가장 무겁게 매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 80%씩 매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미국이 26%까지 지금 깎아놨는데 이 협상에 따라서 얼마 떨어지는지를 보면 우리도 거기서 얼마나 더 깎을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발언들은요,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표 시한을 앞두고 협상 압박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케빈 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요, 곧 대거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압박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일본도 거기에 딸려올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7조의 벌금을 깎은 미국 증권사 얘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7조를 깎느냐? 저도 지금 신기한데요. 제재 대응에 실패해서 최대 벌금액이 약 7조 52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64억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지난 15일이요.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정권사 인터랙트 브로커스에 대해서 벌금 약 1,183만 달러, 약 164억 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367건의 제재 위반을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온라인 증권사는요, 제재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인 고객 200명 이상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그 온라인 거래를 할 때 그 고객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 추적을 했는데 러시아나 이란이나 쿠바나 이런 데서도 그 거래를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총 12,000건에 달하고요. 또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 계좌로 한 259회에 걸쳐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요, 이게 허가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그대로 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된 거죠. 또 중국 군 관련 기업 13곳의 주식도 모르고 사고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족을 압박해가지고 어떤 제재 대상이 된 준군사 조직인 신장 생산건설병단 산하 기업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죠. 또 베네수엘라에도 4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의 자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벌금을 깎았느냐? 미국은 제재가 일어났을 때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혹은 그전부터 해서 이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지켜왔다라고 하면 벌금을 크게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요, 이를 위해 한 $10,000 이상을 투자해서 제재 대상 필터링을 강화하고 IP 위치 기반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해가지고 계속 당국과 협의하면서 만들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 벌금은요, 여기에 대한 이 벌금은 최대 $52억, 약 7조 원 정도의 벌금이 가능했지만 이런 요소들이 반영돼서요, 최종 합의된 벌금은 약 $1,183만, 약 164억 원인데요. 이미 최대 벌금의 0.00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 제재는요, 글로벌 증권사도요, 제재 준수 시스템의 기술적 허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재 필터링, 그리고 지리적 차단, 고객 확인 체계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증권사나 한국 금융기관들도요,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 혹시나 고객이 이란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특정 지역에 가 있을 때는 그 거래를 좀 차단한다든지 혹은 그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게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그다음에 제재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희 댓글창에 있는 주소를 보시고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저희 미국 변호사가 가서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